자, 1953년도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미 동맹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의 동맹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군사 동맹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은 한국을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없었죠. 소위 말해서 군사력이 없었고 국력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동맹의 어떤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요. 이 시기에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군사 원조를 받았고요. 또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 방어의 핵심이었죠. 최초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2개 사단이 주도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감축되어서 1개 사단, 오늘날 뭐 미 2사단, 그 중에서 또 여단이 일부 철수하고 지금은 한 2만 5천 내에서 2만 8천 정도의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을 아직도 하고 있죠. 어쨌든 당시에 이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양국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맹을 맺는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동맹을 분류할 때에 우리가 국력에 따라서 동맹을 분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4주차의 강의 내용이 있죠. 동맹의 목적이 동일하면 우리가 동종이익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동맹의 목적이 서로 목표가 틀리면 이종이익동맹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한미동맹은 이종이익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차려난 목표가 틀렸었죠.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억제 및 전쟁 억제와 방어의 어떤 목표를 두고 동맹을 체결했고요. 미국은 동아시아 냉전 전략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한 겁니다. 즉, 이 한반도가 중국과 소련의 남하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런 지렛대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한 남북한 간의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런 어떤 동맹의 목표가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어떤 맹주의 역할을 하는 미국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는 소련이라는 맹주, 두 맹주가 전 세계를 이념적으로 양분하는 동서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 국가로서의 하나의 어떤 좋은 표본으로서 이렇게 미국은 활용하려는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과 소련을 이렇게 남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미국은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이런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목표가 달랐죠. 동맹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종이익동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미동맹에 이제 동맹을 체결해 가면서 동맹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늘 대외적인 요건이나 대외적인 요건, 여러 가지 동맹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서 동맹은 변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한미동맹도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서는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개혁 개방의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동서 화해의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이때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당시에 소련의 경제적인 어떤 악화로 인해 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소련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결국은 실패했죠. 자, 어쨌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동서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요. 91년도에 소련이 결국은 옐친이 이제 공산당 보수파들이 쿠데타를
실격을 해서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실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오늘날의 15개의 CIS 즉 독립국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죠. 결국은 소련이라는 구소련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냉전형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던 이 한미 동맹에도 목표와 역할이 다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어떤 변화 요인은요, 이 비정통적인 안보 위협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냉전 시기에는 적대국 간의 어떤 적대국의 군사력, 즉 북한의 위협이 주요 위협이었다면 이 탈냉전 시기에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 즉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오늘날 아프간 사태 상당히 여러분들 심각하죠. 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낸 이 비전통적인 위협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이슬라믹 펀더멘털리스트,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이런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위협이 증대되고요. 또 사스나 메르스나 또 이런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위협들이 등장하죠. 이걸 우리가 비전통적인 위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증가되면서 한미동맹도 이제 성격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떤 변화 요인으로서는요, 우리 한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60년대에 우리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70년에 10년이 지난 70년대 254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80년에는 1645달러, 90년에 6147달러, 오늘날 뭐 우리가 한 3만 달러까지 우리가 육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배가 증가하는 아주 세계에 유례없는 어떤 경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한국의 국력이 성장이 되면서 결국은 동맹의 어떤 성격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미국의 군사 원조로 시작되었던 이 한국의 전력 군사력이 이 세 차례에 걸친 전력증강 사업,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주국방 모색기와 방위책임 분담기를 걸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면서 자주국방을 모색하던 시기에 우리가 제1차 율곡 사업을 하면서 한국군 전력 증강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1, 2, 3차 율곡 사업을 해서 우리가 전력 증강을 급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전투를 갖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입니다. 상당히 높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력 증강 사업으로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이제 갖추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방위 책임 분담기에 들어서면서 동맹의 방위 책임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져서 한국군의 위상이 이제 증대되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한미 동맹을 결국은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의 국력 강화를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요. 또 국민 여론의 힘이 강해지면서 또 국민들이 국가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주 독립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어느 독립국가가 외국의 국가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제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워낙 안보 문제가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자율성을 좀 제한을 받더라도 북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일정 정치적 자율성, 상당 부분의 정치적 자율성을 사실 우리가 양보를 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 자율성에 우리가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그런 어떤 국력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계 작전 통제권도 이제 전환을 해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4년도에 평시작전 통제권이 이미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곧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한미 간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 있을 때부터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가 받기만 하면 한미 작전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 전환하기로 이렇게 이미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어떤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정보 자산들이 우리가 사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정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어떤 동태, 즉 북한 부대의 어떤 전진 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일일이 이 움직임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산을 다 미군들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정찰 감시 능력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는 당장이라도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로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받자라는 게 국민적 요구였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죠. 내부의 현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실 그것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보 정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니까 그때 전부 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를 계속 시켰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정부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웠지만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능력이 보강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임기 내에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군사 능력을 조금 더 북한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갖추어지면 전시작전 통제권도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군의 국민의 요구는 이런 국가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력 신장에서 오는 이 자신감으로 인해서 자주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그리고 냉전 시기에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원조로 시작되었던 이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아졌죠. 이것은 우리 국민적인 요구고요. 또 우리 군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군 내에서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자주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일방적인 어떤 관계에서 상호 어떤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진적인 어떤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든지 또는 한미 동맹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구죠. 그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 안보론을 강의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은 확장 억제 정책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전쟁의 억제에서는 단순 억제, 상호 억제 또 확장 억제 정책 설명해서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와 또 상호 확장 억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북한의 핵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의 어떤 필요성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한미 동맹은 과거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한미 동맹의 변화가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고요. 큰 방향은 과거의 냉전형 군사 동맹으로 출발했던 이 한미 동맹이 이제는 영역이 확대되는 이런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포괄적이라는 말은 comprehensive, 그러니까 영역이 과거의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나아가서는 환경, 그죠? 이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로 한미 간의 어떤 동맹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군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영역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인 strategic allianc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군사 동맹에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은요, 우리 국방백서나 이런 주요 문건들, 또 안보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논문들,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한 어떤 컬럼이나 이런 게 보면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치 동맹, 신뢰 동맹, 평화 추구 동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가치 동맹, 신뢰 동맹, 평화 추구 동맹. 무슨 말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딱 이 용어만 가지고는 머리에 사실 잘 닿지 않죠. 그래서 이 가치 동맹이라는 것은 가치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맹을 맺는 목적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위협 세력 균형이죠. 첫 번째는 세력 균형이에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었을 때 우리 한국의 목적은 결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만약에 발발하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게 우리 한미동맹의 목적이었죠. 결국은 위협의 균형, 세력의 균형, 위협의 균형이죠. 위협의 균형. 북한이라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약한 어떤 군사력을 보강하는, 이게 위협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범위를 전 세계적인 어떤 위협을 줄이면 우리가 이걸 세력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정한 위협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위협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서는 북한이라는 특정 어떤 범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가치의 기반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 이익, 안보라는 어떤 이익을 뛰어넘어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보다 더 높은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죠. 자, 이 가치 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의 첫 번째 키워드가 가치 동맹인 거예요. 이제는 군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인류의 어떤 인권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해외 파병을 이제 나가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탈레반이 이제 다시 아프간을 이제 장악함으로써 앞으로 제일 이제 크게 대두되는 게 이제 인권 문제예요.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죠. 이슬람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신정 어떤 국가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 보편적인 어떤 인권에서 상반되는 그런 정책이 할 수밖에 없죠. 여성들이 부르카를 쓰고 다녀야 되고요.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여성들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여성들은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반인권적인 이런 어떤 이슬람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저 아프간 문제는 심각한 하나의 국제적인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아프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 일대의 어떤 테러리스트들의 하나의 전진 기지가 되고, 이미 아프간이 사실은 알카에다나 탈레반, 기타 여러 테러 조직들의 사실은 결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프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치 동맹이 결국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이런 보다 가치에 기반한 동맹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이러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지만 한미 동맹은 그러한 어떤 가치 기반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가치 동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동맹인데요. 이 신뢰 동맹은 동맹의 영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과거 군사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까지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신뢰 동맹이다. 자, 앞에서 가치 동맹, 신뢰 동맹, 하나 남은 게 평화 추구 동맹이죠. 이 평화 추구 동맹은 동맹의 목표를 확대하는 건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서 이제는 지역 안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범세계적인 안보, 테러와의 전쟁의 대표적인 경우죠. 범세계적인 안보 달성 이런 게 기여하는 게 동맹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범세계적인 안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뭐 5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미중부 사령부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은 중동 지역의 90%의 전쟁을 미국이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중부 사령부와 중동 지역을 책임을 맡고 있는 전투사령부예요. 제가 거기 한 2년 정도 사실은 한미동맹 기획단의 단장으로서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IS와의 전쟁,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서 이제 IS가 국가 창설을 표방하면서 IS 세력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당황했죠. 자,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 이라크전에서 1, 2차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동맹국가 또 그 당시에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어떤 군사력을 투사함으로 해가지고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했다는 어떤 분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하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우방 국가들의 대표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IS와의 어떤 전쟁 계획을 만드는 게 우리 임무였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45개국 국가가 초청이 되었고요. 1년 동안 미군들과 IS 경멸을 하기 위한 연합작전 계획을 1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만들고 떠나와서 결국은 그 계획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된 것이죠. 실행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 IS는 거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다 흩어졌어요. 다 거의 괴멸이 되었고 지금 아프간 북부 지역으로 다 들어갔고요. 여러 지역에 지금 이제 결집을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건절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거지를 잃고 IS라는 국가, 자기들이 표방했던 국가는 사라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경험상 느낀 건데요. 결국은 우리 국가의 안보도 결국은 이러한 범세적인 안보 달성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결국은 여러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세계 국가로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경험을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전략 동맹에 특히 이 평화추구 동맹은 우리가 앞으로 결을 좀 같이 해 나가야 되고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위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이 한미 동맹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 동맹을 이끌어가는 동종 이익 동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죠. 한국 전쟁 이후에는 이종 이익 동맹이었죠. 즉 국력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정치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을 받았죠.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비대칭 동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대칭 동맹, 불균형자 간 동맹, 불균형 행위자 간 동맹, 우리가 국력의 차이에 따라서 동맹을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그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을 때는 동종 이익 동맹,
그 다음에 목표가 다를 때는 이종 이익 동맹인데 최초에 우리가 한미 동맹은 이종 이익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한국은 북한으로 볼 때 한국 방어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소련의 남하 방지를 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하나의 전시장으로서 한국을 활용한 이런 어떤 서로의 동맹의 목표가 틀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포괄적 전략 동맹은 동종 이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목표가 점점점 더 우리가 더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성격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한국의 역할이 이제 정대되어서 이 한미 양국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어떤 균등 행위자 간 동맹, 즉 대칭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대칭 동맹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종 동맹에서 동종 이익 동맹으로, 불균등 행위자 간 동맹에서 균등 행위자 간 동맹, 즉 비대칭 동맹에서 대칭 동맹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동맹의 변화이 바로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